그대는 지금 누군가와 말을 섞으면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른 채 헛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은 많은데 마음은 닿지 않고, 조언은 화려한데 상대는 더 공허해지며, 논리는 완벽한데 관계는 멀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을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대화의 기술을 배우려 애쓰지만 정작 대화의 본질은 외면한다. 말솜씨를 늘리고 화술을 익히고 설득의 기법을 연마하는 데에는 열심이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닿는 한마디를 건네는 일에는 무심하다. 이는 마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어리석음과 같다. 내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이해받는 순간을 갈구한다는 사실이다. 명쾌한 조언보다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논리적 설명보다 진심 어린 인정 한 구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꾼다. 그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대화에서 상대를 고치려 들었는가? 얼마나 자주 듣기보다 말하기에 급급했는가? 대화는 승부가 아니다. 상대를 꺾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정한 대화는 두 마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공명하는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지혜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실천하라. 그것이 너를 살리고 너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대는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얼마나 온전히 듣는가?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답변을 준비하고, 표정은 집중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화가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이다. 듣는 것처럼 보이되 실제로는 듣지 않는 거짓된 경청. 이것이 관계를 갈라놓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을 할 준비만 한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의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끼어들 틈만 노린다. 말을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떠올리거나 조언할 내용을 정리한다. 이것이 어찌 듣는 것이겠는가? 이는 그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한 노인이 내게 찾아와 자식에게 버림받은 억울함을 토해낸 적이 있다. 그의 말은 같은 내용을 반복했고 논리는 뒤죽박죽이었으며 감정은 격앙되어 있었다. 옛날의 나였다면 그 말을 정리해주고 상황을 분석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그의 손 떨림을 보았고 목소리의 떨림을 느꼈으며 눈빛 속 외로움을 읽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들었다. 노인은 한참을 말한 뒤 조용히 말했다. 선생과 이야기하니 숨이 좀 놓입니다. 나는 조언도 하지 않았고 해결책도 주지 않았다. 그저 그의 말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인의 어깨는 내려앉았고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이것이 진정한 경청의 힘이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니다. 상대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의 말투, 표정, 몸짓, 침묵까지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의 표면이 아니라 말 뒤에 숨은 감정과 욕구를 읽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듣는 법이다.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라. 누군가 너에게 말을 걸면 내 안의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라. 답변을 준비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조언할 내용을 구상하지 마라. 그저 상대의 말과 표정과 분위기에 온전히 몰입하라.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너의 마음을 비워 상대를 담아라. 상대가 말하는 동안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으라.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말의 논리를 따지지 말고 말 속 마음의 결을 읽으라. 환한 말투 뒤에 숨은 서러움을, 강한 주장 뒤에 가려진 불안을, 반복되는 하소연 속의 인정 욕구를 발견하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살아왔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자신의 경험과 판단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이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이 첫걸음이다. 매일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라도 이것을 실천하라. 대화가 끝난 뒤 스스로 점검하라.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의 말을 들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만 했는가?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가?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면 점차 상대의 마음을 읽는 눈이 열릴 것이다. 기억하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마음을 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화려한 말솜씨로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조용한 경청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그것이 관계를 살리고 대화를 살리는 첫 번째 법칙이다. 그대는 대화할 때 얼마나 자주 상대를 고치려 드는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도움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대화를 망치는 두 번째 큰 함정이다. 고치려는 마음은 선의에서 비롯되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상대를 위축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 게으름이 문제인 줄 알고, 감정 조절이 필요한 줄 알고, 계획성이 부족한 줄 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힘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누군가 다가와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조언이라 해도 상대는 더욱 움츠러들 뿐이다. 내게 한 젊은이가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매번 일을 시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며 괴로워했다. 나는 그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설파할 수도 있었고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만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지치게 하는가?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왔고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와 자기 불신이었다. 만약 내가 그에게 더 노력하라, 끈기를 가져라고 했다면 그는 또 한 번 자신이 부족하다는 확인만 받고 돌아갔을 것이다.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너는 지금 틀렸고 나는 옳다는 교만이 깔려 있다. 너는 모자라고 나는 더 안다는 우월감이 숨어 있다. 아무리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 해도 그 태도 자체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의 약점도, 실수도, 부족함도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의 일부로 인정하라. 너는 지금 이 모습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로 대하라. 이것이 결코 상대의 문제를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변화는 판단과 지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아내는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불평했고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만 한다며 답답해했다. 둘 다 상대를 고치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한 달간 단 한 가지만 실천하라고 했다.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지 말고 다만 당신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말하라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로를 고치려는 압박이 사라지자 오히려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잔소리를 멈추자 남편은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거들었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인정하자 아내는 부드러워졌다. 이것이 수용의 힘이다.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라. 누군가 너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라.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 대신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하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속도를 인정하며 지금의 그 모습도 괜찮다고 전하라. 물론 때로는 직언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그 직언이 힘을 갖는 것은 평소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다.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나오는 조언과 판단의 마음으로 던지는 지적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다. 기억하라. 사람은 판단받을 때가 아니라 받아들여질 때 변화한다.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길이다. 많은 이들이 공감을 오해한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그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이 공감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공감하려다가 자신의 생각을 꺾어야 할 것 같아 망설이거나 잘못된 것까지 인정해야 할 것 같아 거부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착오인가. 공감은 동의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너는 그의 의견에 반대하면서도 얼마든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선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처한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다. 한 젊은 어머니가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는 것이 괴롭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왜 그러시는 것 같은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도 손주가 걱정되어서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도 이해되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된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하기에 생기는 일이로다. 이 말을 듣자 그녀의 표정이 풀렸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았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마음도 새롭게 보게 된 것이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도 않았다. 다만 양쪽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위로받았고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공감의 핵심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처지에서 상황을 느껴보며 그의 마음으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면 너는 그 화가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기 바쁘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며 상대를 평가한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가 자란 환경도 겪은 경험도 가진 성향도 다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 기준으로 남을 재지 마라.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하라. 누군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즉각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으라. 저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의 행동 이면의 동기와 감정을 찾아내려 애쓰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 옛날의 나였다면 그 거짓을 꾸짖고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거짓말하게 만들었는가? 그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의 거짓말은 나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감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당신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와 같은 말들이다. 이 말들은 동의도 아니고 정당화도 아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과 처지를 인정하고 헤아린다는 신호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심 어린 눈빛과 태도가 따라야 한다. 형식적으로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다면 상대는 그것을 느낀다.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삶, 내가 가보지 못한 처지, 내가 느껴보지 못한 고통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라. 그럴수록 너의 시야는 넓어지고 마음은 깊어진다. 기억하라. 공감은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고 반대하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너의 대화는 훨씬 풍성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조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강요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아무리 현명한 해답이라도 남이 준 것은 쉽게 실천되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은 것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니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좋은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열고 스스로 성찰하게 하며 자신 안에 있던 답을 끄집어내게 한다. 너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답을 던져주는 자가 아니라 길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청년이 내게 와서 두 가지 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물었다. 하나는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10년 후 그대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무엇을 후회하지 않고 싶은가? 그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답했다. 실패가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도전하지 않은 채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안정을 택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평생 그때 해볼 거리라는 후회를 안고 살 것 같다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답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찾은 답이기에 그는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얻었다. 질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실을 묻는 질문, 생각을 묻는 질문, 감정을 묻는 질문, 의지를 묻는 질문. 대화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끌어내는 질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진다. 좋은 질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열린 질문이어야 한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은 대화를 막는다. 기분이 나쁜가 보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보다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처럼 물어야 한다. 둘째, 판단이 섞이지 않은 중립적 질문이어야 한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비난이 들어있다.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 셋째, 깊이를 더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표면적 사실만 묻지 말고 그 이면의 감정과 욕구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져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음에는 그것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가? 같은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너는 오늘부터 이것을 연습하라. 누군가 고민을 말할 때 즉시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그 충동을 억제하고 대신 질문을 던져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무엇이 그대를 망설이게 하는가?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질문만 하고 답을 주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눈빛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생기며
실천 의지가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어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물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남편인가 아니면 그대를 이해하는 동반자인가?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후자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완벽을 요구하는 대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이것이 질문의 힘이다. 내가 답을 주었다면 그녀는 그것을 따를지 말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았기에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변화를 시작했다. 질문은 상대를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발견자로 만든다. 기억하라. 답을 주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높은 지혜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를 성장시키는 길이다. 세상은 말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을 채워 넣는다. 대화 중에 잠시 조용해지면 불안해하며 서둘러 무언가를 말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른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빈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생각이 있고 감정이 정리되며 깨달음이 떠오른다.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없다면 대화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상대가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꺼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허락해야 한다. 한 젊은이가 내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나는 곧바로 답하지 않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 침묵이 불편했는지 그는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자신의 두려움을, 마지막에는 진짜 원하는 것을 꺼냈다. 만약 내가 그의 첫 말에 즉시 반응했다면 그 깊은 속내는 영영 묻혀버렸을 것이다.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내가 질문을 던진 뒤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면 상대는 표면적 답변을 넘어 더 깊은 곳에서 답을 끌어올린다. 서둘러 대답하면 머리로 하는 말이 나오지만 충분히 기다리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나온다. 또한 침묵은 상대의 말에 무게를 더한다. 누군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즉시 다른 말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는 가볍게 취급된다. 그러나 잠시 침묵하며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졌음을 안다. 침묵은 존중의 표현이다. 그런데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 냉담한 침묵과 따뜻한 침묵이 다르다. 회피하는 침묵과 경청하는 침묵이 다르다. 너는 무관심으로 말을 끊지 말고 집중으로 말을 담아내는 침묵을 가져야 한다.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으로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라. 요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대화 중 3초만 조용해도 어색함을 느끼고 급히 말을 잇는다. 그러나 의미 있는 대화에는 반드시 침묵이 필요하다. 특히 깊은 감정을 다루거나 어려운 결정을 논하거나 중요한 고백을 들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너는 오늘부터 이것을 연습하라.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를 때 즉시 말로 채우려 하지 마라. 5초를 기다리고 10초를 견디며 상대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점차 그 침묵 속에서 더 진실한 대화가 일어남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너 스스로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상대가 슬퍼할 때 위로의 말을 늘어놓기보다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있다. 한 제자가 시험에서 낙방하여 찾아왔을 때 나는 격려의 말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을 보니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차를 따라주고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말씀 없으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제 슬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또한 자기 성찰의 공간을 만든다. 대화 후에 혼자 조용히 앉아 오늘의 대화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한 말은 적절했는가?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는가? 더 좋은 방법은 없었는가 돌아보라. 이러한 침묵 속의 성찰이 너를 성장시킨다. 세상은 말의 가치만 강조하지만 나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한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더 깊은 대화를 이끈다. 항상 말로 채우려 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으로 비워라. 그 빈 공간에서 더 진실한 것들이 자라날 것이다. 기억하라. 침묵은 대화의 결핍이 아니라 대화의 완성이다. 말 없는 순간을 허락하고 그 무게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을 믿어라. 사람과의 대화에서 감정을 읽는 것은 필수적이다. 말의 내용보다 말에 실린 감정이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괜찮아라는 말도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과 괜찮지 않은데 참으며 하는 말이 다르다.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하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과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대화 중에 함께 화를 내거나 같이 불안해하거나 동반 우울에 빠진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 전염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상대를 도울 수 없다. 내게 한 어머니가 찾아와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불안과 슬픔이 너무나 절절했다. 만약 내가 그 감정에 휩쓸렸다면 나 역시 불안해하며 아이고 큰일이로구나라며 함께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그녀의 감정을 읽고 이해했지만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차분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겠는가. 그러나 그대의 걱정이 아이에게 힘이 되는지 짐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았기에 그녀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감정을 읽되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감정을 인식하되 동일시하지 마라. 상대가 화가 났구나 라고 관찰하되 나도 화가 나는구나로 가지 마라. 감정을 느끼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지켜라. 둘째, 너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하라. 상대의 감정이 거세게 밀려올 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서 있듯 너는 상대의 감정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준다. 셋째,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라. 마치 산꼭대기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듯 상황 전체를 조망하라. 상대는 지금 감정에 휩싸여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한 청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격분하여 찾아왔다. 그의 분노는 정당해 보였고 나 역시 그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분노에 동조하며 함께 화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그 분노가 그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정의를 향한 행동인가? 아니면 복수를 향한 집착인가?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물었기에 그도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만약 내가 함께 분노했다면 그의 화만 더 부채질했을 것이고 건설적 해결은 멀어졌을 것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 냉정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다. 상대가 감정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함께 빠지면 둘 다 허우적거릴 뿐이다. 너는 밖에 서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수련이 필요하다. 평소에 너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라. 이러한 연습이 쌓이면 타인의 감정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또한 감정적 대화 후에는 반드시 너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상대의 무거운 감정을 들었다면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내려놓아라.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글을 쓰며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라. 기억하라.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은 공감이고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미숙함이다. 너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되 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자세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상처받는 거야? 그러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 말은 실패한 것이다. 의도를 따지며 정당화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반성해야 한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꾸짖었다. 아버지의 의도는 아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받아들인 것은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메시지였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아버지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라며 억울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다. 말은 던지는 이의 것이 아니라 받는 이의 것이다. 내가 농담으로 한 말도 상대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고 내가 격려로 한 말도 상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상처받은 지점이 다르며 민감한 부분이 다르다. 같은 말도 누구에게는 괜찮지만 누구에게는 상처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하기 전에 상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무엇에 예민한가? 어떤 말을 필요로 하는가? 화자 중심이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말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들어야 할 말을 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시험에 떨어져 풀이 죽어 있었다. 나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격려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이 지금 그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 그는 이미 자책하고 있고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었던 것이다. 더 열심히라는 말은 오히려 그를 더 짓누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말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대의 노력을 내가 안다. 이 말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격려보다 인정이, 조언보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말이 필요하다. 말을 한 뒤에는 상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라. 표정이 굳어지는가, 말을 피하는가, 어색한 웃음을 짓는가. 이런 신호들은 내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때 의도를 설명하며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물어라. 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어떤 점이 불편했는가? 또한 상대가 상처받았을 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방어하지 마라.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상대의 상처를 지우지는 못한다. 대신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고 인정하라. 이것이 성숙한 태도다. 세상에는 자신의 직설적 화법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 할 말은 한다며 상대를 상처 입히고도 당당하다. 그러나 솔직함이 무례함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진실을 말하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천지 차이다. 예를 들어 너는 계획성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비난이고 후자는 제안이다. 같은 의도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는 이의 마음이 달라진다. 너는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라.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지 생각해보라. 특히 비판이나 조언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대화다. 기억하라. 대화는 내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것이다. 화자 중심의 말하기를 버리고 청자 중심의 말하기를 익혀라.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비결이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존재감이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존경받는 사람이 하는 조언과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조언은 같은 내용이라도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천지 차이다. 말의 기술을 익히기 전에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에 힘이 있으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 절제를 말하면서 방종하게 사는 사람, 성실을 강조하면서 게으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을 먼저 본다. 내 삶이 내 말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하다. 한 젊은이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감화를 받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답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내 삶으로 보여주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신뢰한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해진다. 눈빛에서, 태도에서, 경청하는 자세에서 존중이 묻어난다. 반대로 겉으로는 정중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 무시한다면 그건 역시 상대에게 느껴진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감지한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러한 진심이 있다면 말이 조금 서투르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닿는다. 반대로 기술만 있고 진심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말솜씨도 공허하다. 사람들은 계산된 친절과 진짜 친절을 구분한다. 형식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낀다. 내가 상대를 도구로 보는지 인격체로 보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너 자신을 바로 세워라. 말의 기술을 익히기 전에 사람의 품격을 갖춰라. 정직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며 겸손하고 타인을 존중하라. 이러한 삶의 자세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내 말에 무게가 실린다. 둘째, 일관성을 유지하라. 대화할 때만 좋은 사람이고 평소에는 다른 모습이라면 신뢰를 잃는다. 언제나 같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보든 보지 않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라. 셋째, 너 자신에게 먼저 정직하라. 남을 대하기 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을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일삼는 사람은 남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지 못하다. 너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려 애쓰는 자세가 타인을 대할 때도 드러난다. 넷째,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라. 한 번의 대화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쌓아라.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되 싹이 트기를 재촉하지 마라. 진심으로 대하고 꾸준히 관심을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영향력이 생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특별한 설득 기술을 쓰시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는 답했다. 내가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내 존재감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내 자신의 중심을 지켜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그런 이에게 마음을 연다. 무엇보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라. 배움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려 애쓰는 모습. 이것이 말보다 큰 감동을 준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기억하라. 말의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삶 전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불평한다.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주지? 그러나 한 번 잘해준다고 상대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다. 내가 준 만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 없이 주고 기대 없이 베푸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데 요구할 일이 생겼을 때 상대가 선뜻 도와주는 경우와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평소에 쌓인 관계의 깊이다.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는 부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일회성 친절에서는 거절당한다.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관계의 빚을 쌓아야 한다. 관계의 빚이란 무엇인가?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위로하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꾸준히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쌓이면 상대의 마음에 너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이 자리 잡는다.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제가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되물었다. 그대는 평소에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았는가? 그는 머뭇거리며 시인했다. 그렇다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거래 상대가 아니라 관계의 파트너다.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라.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라.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며 작은 관심이라도 꾸준히 표현하라. 생일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고 성과를 축하하고 고민을 들어주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중에 부탁할 게 있으니까 지금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투자이지 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계산을 느낀다. 진심으로 대가 없이 주는 마음이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빚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하다. 한 번 크게 도와주는 것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신경 쓰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 가끔 큰 선물보다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한 노인이 내게 말했다. 젊을 때는 사람들에게 무심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았지요. 그러다 보니 늙어서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소홀히 한 데가다. 젊을 때 관계의 빚을 쌓지 않으면 늙어서 외로움의 빚을 갚게 된다. 그렇다면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관심을 표하라.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계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요구할 때도 방식이 있다. 명령하듯 요구하지 말고 정중하게 부탁하라.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는 태도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라. 이것 좀 해줘가 아니라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로 말하라.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점이 고마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전하라. 기억하라.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다. 평소에 신뢰와 관심을 예금해야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다. 먼저 주고 꾸준히 쌓고 진심으로 대하라. 그것이 대화도 원활하게 하고 부탁도 이루어지게 하는 관계의 기초다. 사람들은 대화를 승부로 만든다. 누가 옳은지 가리고 상대를 설득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애쓴다. 논쟁에서 이기면 뿌듯해하고 지면 억울해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대화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대화에서 이겨봤자 관계는 지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가 그러했다. 논리로 상대를 꺾는 것이 능력이라 여겼다. 토론에서 이기면 우쭐해했고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내가 이긴 논쟁마다 관계는 멀어졌고 내가 설득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수긍하지 않았다. 승부욕을 가지고 대화하면 상대를 적으로 만든다. 내 주장을 방어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전쟁터가 된다. 이기는 순간 너는 승자가 되지만 상대는 패자가 되어 상처받고 떠난다. 설령 내가 논리적으로 옳았다 해도 관계는 손상된다. 진정한 대화는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너와 나의 생각을 맞부딪혀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대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한 제자가 내게 도전적으로 질문했다. 선생님의 그 주장은 이런 점에서 모순입니다. 옛날의 나였다면 그 모순을 변호하거나 그의 논리를 반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 말이 맞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로다. 함께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 순간 제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대결 구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함께 그 주제를 탐구했고 둘 다 처음보다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다. 만약 내가 방어하며 논쟁했다면 제자는 이기거나 지는 것에만 집중했을 것이고 진정한 배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를 승부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옳고 그름보다 이해를 우선하라.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먼저 이해하려 하라. 그러면 판단하기 전에 공감하게 된다. 둘째,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너의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다.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받아들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든다. 셋째, 상대를 존중하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라. 그의 생각도 나름의 근거와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라. 공격하지 말고 질문하라.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된다. 넷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라.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아라. 우리 둘 다 최선의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협력적으로 바뀐다. 다섯째, 부분적 동의를 표현하라. 전면 반대하지 말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인정하라.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 대화가 건설적으로 이어진다. 한 부부가 다투며 내게 왔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둘 중 누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둘 다 행복한 것이 중요한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깨달았다. 서로 이기려다가 둘 다 불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대화의 목적을 바꾸면 대화의 방식도 바뀐다. 이기려는 대화는 공격적이고 방어적이다. 함께 가려는 대화는 개방적이고 탐구적이다. 전자는 관계를 갈라놓고 후자는 관계를 깊게 만든다.
너는 오늘부터 대화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라. 나는 지금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하는가? 상대를 꺾으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 나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이 너의 태도를 바로잡을 것이다. 기억하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관계에서 지는 것이다. 대화는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다. 상대를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고 승부가 아니라 동행을 추구하라. 그것이 대화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마지막 지혜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알았을 것이다. 대화를 살리는 한마디는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의 온도라는 것을. 내가 이 글을 통해 전한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근본 자세다. 먼저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공감하되 휩쓸리지 않고 질문으로 안내하며 침묵을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존재로 전하고 관계를 먼저 쌓고 승부가 아닌 동행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면 너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책을 100번 읽어도 걷지 않으면 길을 알 수 없듯이 대화의 원리를 100번 되새겨도 실제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사람씩 만나며 실천하라. 처음에는 서툴 것이다. 듣는다고 했다가 자기 말만 하게 되고, 공감하려다가 판단하게 되며, 질문하려다가 조언을 쏟아낼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실수할 때마다 돌아보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며 계속 나아가라. 너는 또한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화를 해도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너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다만 내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대하되 결과는 내려놓아라. 무엇보다 너 자신과의 대화를 잊지 마라. 남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남에게 공감하기 전에 나에게 공감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고 너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자기 자신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세상은 말로 가득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드물다.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다. 그 속에서 너는 다른 길을 가려 한다. 말보다 경청을, 판단보다 이해를, 승부보다 동행을 선택하려 한다.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길이다. 내가 벼슬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주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은 결국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조언이나 명쾌한 해답보다 그대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실천하라.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먼저 그대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전하라.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도록 상대의 입장에 서보고 그의 처지를 헤아리며 그의 감정을 읽으려 애쓰라. 이 한마디가 진심일 때 상대의 마음은 열리고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심하라. 대화를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조금씩 달라지면 너의 세상 전체가 달라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어느새 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책을 덮고 사람을 만나라. 오늘 만나는 첫사람부터 다르게 대해보라. 그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의 존재를 존중하라. 한 번의 대화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승부가 아니라 만남이다.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